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언제까지 죽은 사람 추죽만 붙들고 사실 거예요? 중요한 건 살아있는 저희들이죠. 아버님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며느리 혜진이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저녁 수십 년 된 향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감돌던 거실의 공기가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60의 나이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 평창동 집과 솔향기원이라 이름 붙인 정원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저를 한가로이 분재나 만지며 소희라는 늙은이로 알지만 그것은 제가 원했던 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아내의 등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나뭇결만 세고 있었습니다. 한때 제 어깨에 올라타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아이는 이제 제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혜진이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탁자 위로 서류 몇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하얀 종이가 제 아내가 아끼던 옷을 탁자의 빛을 가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왜 이러는지 모르시겠어요? 다 아버님과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지훈 씨 사업도 다시 일으켜야 하고 저희도 이제 아이를 가져야죠. 이 넓은 땅을 그냥 나무 몇 그루 키우는 데 쓰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비현실적. 그 말이 제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내와 제가 함께 심었던 백년송 분재가 달빛을 받아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상에 있을 때 저 소나무를 보며 말했었죠. 여보, 저 나무처럼 우리 늘 푸르게 삽시다. 내가 없더라도 저 나무가 당신 곁을 지켜줄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한데 이제 며느리는 그 영혼을 팔아버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괴종시계가 느릿하게 똑딱 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 같았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낮은 소음으로 돌아가는 소리만이 이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공간이 오늘따라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잠겨 나왔습니다.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도 혜진이와 같은 생각이냐? 내 어머니의 기억을,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돈과 바꾸고 싶은 것이냐? 아들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을 뱉지 못했습니다. 혜진이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아들의 등을 찌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저희도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며느리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희미한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이 이제는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어쩌다 내 아들이 저렇게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었을까? 제 잘못일까요? 너무 많은 것을 주었던 탓일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으로 통하는 유리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흙의 냄새는 더욱 짙어졌고 국화꽃의 서늘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정원의 흙 한 줌 나무 한 그루에는 제 인생의 시간이 아내와의 약속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팔 수 없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버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건 아버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내 인생이 소중하듯 내 인생도 소중하다. 그리고 이 정원은 내 인생 그 자체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삼촌 모든 증거자료 클라우드에 백업 완료했어요. 신호만 주세요. 조카 수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나는 이미 너희보다 몇 발자국 앞서 걷고 있단다.
혜진이는 이제 연민을 가장한 채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르세요. 이렇게 외딴 곳에서 혼자 계시면 저희 마음이 편할 것 같으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 제발. 연극은 이제 끝내야겠지요.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왔습니다. 진심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은 제게 숨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혜진이의 눈에서는 단 한 톨의 진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과 조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만 돌아가거라. 내일이 추석이니 아침 일찍 제사 준비는 해야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제 단호한 태도에 혜진이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스스로 저를 버린 것이겠지요. 저는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지훈이. 저 순수했던 아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여보, 미안하오. 내가 지훈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소.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지.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남편으로서 말이오. 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정원의 소박한 늙은이 김민준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솜그룹의 회장 김민준의 시간입니다. 책상 위에는 박 비서가 가져다 놓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와 혜진이의 지난 1년간의 모든 행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자신들이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모든 것은 제 손바닥 안에서 일어난 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서류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일 너희는 추석 아침상 대신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서재의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자 낡은 가죽이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방금 전 아이들이 남기고 간 상처가 소리가 되어 들리는 듯했다. 나는 묵직한 앨범을 꺼내 들었다. 아내가 살아생전 손수 정리해 두었던 우리 가족의 시간이 담긴 물건이었다. 첫 장을 넘기자 아내의 환한 얼굴이 나를 반겼다. 갓 20살이 된 아내의 풋풋한 미소 옆에는 어색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시절의 내가 있었다. 아내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난했기에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일찍부터 알고 있는 현명한 여자였다. 우리가 결혼하고 내가 사업을 일으켜 다솜그룹이라는 작은 왕국을 세웠을 때 아내는 기뻐하면서도 늘 걱정했다. 여보, 이 돈이 우리 지훈이를 망치게 하지는 말아요. 아이는 자기 발로 땅을 딛고 서는 법을 배워야 해요. 땀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실패의 쓴맛도 봐야 하고요. 그래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였다. 우리는 약속했다. 아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진짜 재산을 숨기기로. 나는 그저 작은 정원을 가꾸는 아버지로 아들은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 자라게 하자고. 그래서 나는 기꺼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었고 아들은 용돈을 아껴 쓰며 자랐다. 나는 그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사랑이라고 믿었다. 지훈이는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더니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겠다며 내게 손을 벌렸다. 나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 비서를 통해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 아들은 그 돈이 아버지의 돈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처음 몇 년간은 사업이 잘 되는 듯했다. 지훈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나는 멀리서 그런 아들을 보며 대견해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지훈이가 혜진이라는 아이를 데려오면서부터였다.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지만 그 눈빛에는 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아들이 좋다고 하니 나도 더는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 후 아들은 서서히 변해갔다. 좋은 차를 탐내기 시작했고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했으며 만나는 친구들도 달라졌다. 혜진이는 그런 아들을 부추겼다. 남자는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결국 아들의 사업은 무너졌다. 무리한 확장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아들에게 며느리는 파산의 책임을 묻는 대신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바로 내가 가진 이 솔향기원이었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아들의 눈빛에서 나를 향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조급함과 원망이 서리기 시작한 것이.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활짝 웃는 아들 내외와 어색하게 서 있는 내 모습이 있었다. 저 사진을 찍던 날 혜진이는 내게 말했다. 아버님,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나는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일까. 나는 씁쓸한 마음으로 앨범을 덮었다. 후회는 없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할 때였다. 사랑으로만 가르칠 수 없다면 고통으로라도 가르쳐야 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일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르자 곧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삼촌, 저 수민이에요. 내 동생의 딸, 21살의 법학도인 조카 수민이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이, 그리고 나의 가장 든든한 아군. 그래 수민아, 밤늦게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방금 전 아들 내외에게 상처받은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었다. 괜찮다. 그보다 부탁했던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내 삼촌, 오빠랑 새언니가 나눴던 대화 녹음 파일 전부 확보했어요. 가짜 채무 서류를 만들어서 삼촌을 압박하려 했던 계획까지 전부요. 그리고 방금 전 그 서류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모습도 제가 멀리서 찍어두었습니다. 역시 내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악랄하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가슴 한쪽이 다시 시려왔지만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 증거들은 최 변호사에게 바로 넘기도록 해라. 네, 그런데 삼촌,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오빠가 너무 불쌍해요. 수민이의 여린 마음을 어찌 모를까. 하지만 독한 약이 병을 고치는 법이다. 수민아, 지금 내 사촌 오빠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지.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오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알겠습니다, 삼촌. 삼촌의 뜻을 따를게요. 나는 수민이에게 다음 계획을 지시했다. 다솜그룹 법무팀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소환장을 내일 아침 아들 내외에게 발송하라고. 사유는 유산 상속 관련 긴급 이사회 소집으로 하고, 아마 그 아이들은 내가 드디어 무너졌다고 생각하며 기뻐하겠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제 발로 호랑이굴에 걸어 들어올 것이다. 네 삼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삼촌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의 정원을 다시 바라보았다. 달빛이 이슬 맺힌 국화꽃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아내의 향기가 나는 듯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아내가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읊조렸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아들 그리고 당신이 사랑했던 이정원, 내가 다 지켜낼게. 아주 혹독한 방식으로 말이야. 차가운 밤 공기가 서재 안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뜨거워져 있었다. 내일 아침 아들 내외가 받게 될 편지 한 통이 이 길고 긴 싸움의 서막을 올리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아들 내외의 집에 다솜그룹 법무팀의 이름이 찍힌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다. 그 순간의 풍경은 훗날 조카 수민이가 내게 전해준 녹음 파일 속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아마추어인 수민이의 녹음 기술은 썩 좋지 못했지만 두 아이의 흥분과 탐욕이 담긴 목소리를 듣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이게 뭐야? 다솜그룹 법무팀, 아버지 회사가 아니잖아.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녀석은 늘 겁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혜진이는 달랐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바삭하게 들리고 곧이어 혜진이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결국 무너지실 줄 알았다고. 유산 상속 관련 긴급 이사회 소집이라잖아. 어젯밤에 우리가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신 거야. 정말 아버지가 포기하셨다고. 그럼 늙은 고집도 자식 이기는 법은 없지. 이제 저 골치 아픈 정원도 끝이야. 여보, 우리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곳을 뜨는 거야.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들렸다. 아직 해도 중천에 떠 있는데 아이들은 벌써부터 축배를 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었다. 그 목소리들은 내 심장을 핥히는 발톱과도 같았다. 일단 땅 팔면 우리 빚부터 갚고 나머지는. 빚은 무슨 빚? 일단 강남 타워 팰리스부터 계약해야지. 내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지 알아. 그리고 차도 바꿔야 해. 독일제로. 당신 체면이 있지. 언제까지 국산 중고차 탈 거야? 혜진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도 좀 챙겨드려야 하고. 아버님은 무슨 최고급 실버타운 보내드리면 되지. 공기 좋고 친구분들 많고 삼시세끼 밥 잘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옆에서 귀찮게 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것도 효도라고. 효도. 효도라는 단어가 저 아이의 입에서 저렇게 쉽게 나오는구나. 나는 쓴웃음을 삼켰다. 녹음 파일 속에서 아이들은 이미 내 인생의 마지막을 멋대로 결정하고 있었다. 내 기억과 아내의 영혼이 깃든 그 땅을 팔아치운 돈으로 그들은 명품 가방과 비싼 시계를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단 한순간도 그들은 내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생각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겠지? 그들에게 나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으니까. 회의는 내일 오전이네. 가서 아주 깨끗하게 도장만 찍고 오자고. 변호사도 대동해야겠지, 혹시 모르니까. 걱정 마.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아주 일처리 깔끔한 사람으로. 내일이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되는 거야. 혜진이의 웃음소리를 마지막으로 녹음은 끝이 났다. 나는 조용히 재생 버튼을 껐다. 서재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시베리아의 한겨울처럼 시리고 추웠다. 같은 시각 나는 다솜그룹 본사가 아닌 광화문의 한적한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다. 내 오랜 친구이자 우리 그룹의 법률 고문인 최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밖의 소음과는 단절된 짙은 갈색 원목과 가죽 냄새, 그리고 묵직한 법전의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회장님, 방금 전 수민 양에게서 모든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그의 옆에는 늘 그림자처럼 나를 보좌하는 박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자제분들의 대화 내용, 그리고 그들이 꾸민 가짜 채무 서류까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박 비서는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이었다. 기저귀를 찬 채 내 서재를 기어다니던 모습부터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방법이 없네, 박 비서. 저 아이들은 지금 길의 가장자리에 서 있어. 여기서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저 아이들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가 괴물처럼 변해버릴 걸세. 그 꼴만은 내가 볼 수가 없어. 최 변호사가 서류 한 뭉치를 내 앞으로 내밀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작성한 인턴 특별 채용 계약서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일 이사회 자리에서 자제분들이 상속재산 권리 이양 각서인 줄 알고 이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 겁니다.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보았다. 주 5일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직책은 신입 인턴 사원. 급여는 최저 시급. 업무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시작. 계약 기간은 회장 김민준이 그 성실함을 인정하는 날까지. 아주 마음에 드는군. 내가 나지막이 말하자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이사회에는 저와 박 비서 그리고 그룹의 주요 임원 몇 명만 배석할 겁니다. 자제분들이 들어오면 회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다솜 그룹의 회장으로만 행동하셔야 합니다. 아들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고 있네. 나는 이미 어젯밤에 내 마음속에서 아들을 한번 떠나보냈네. 준비는 모두 끝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하지만 내일 내 아들의 하늘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지독하고 아픈 사랑이었다. 사무실을 나서자 박 비서가 차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멀리 보이는 다솜그룹의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나의 제국이었다. 나는 저곳을 맨손으로 일구었다. 땀과 눈물 그리고 아내의 희생으로 내일 저 꼭대기에서 내 아들은 인생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부디 그곳에서 녀석이 진짜 자신을 마주할 수 있기를. 나는 조용히 기도하며 차에 올랐다. 차는 묵직하게 내일의 결전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약속된 시간이 되자 아들 내외는 최고급으로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녀석들은 아마 밤새 잠을 설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대감과 흥분 때문이었겠지. 그 시각 나는 이미 다솜그룹의 가장 높은 곳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아이들이 탄 차가 서울의 도로를 달려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 비서가 옆에서 조용히 보고했다. 두 사람 모두 한껏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나는 아무 말 없이 화면만 응시했다. 아이들이 탄 차가 마침내 다솜그룹 본사 빌딩 앞에 멈춰 섰다. 통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지훈이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는 듯했다. 혜진이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 눈빛에 감추지 못하는 경외감과 탐욕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 모든 게 곧 내 것이 될 거야. 아이의 얼굴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로비는 거대하고 웅장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바닥은 물 흐르듯 광택이 나는 최고급 대리석이었다.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서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지훈이는 완전히 주눅이 든 듯 보였다. 혜진이는 그런 남편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뭘 그렇게 놀라. 당신도 이제 이곳의 주인이 될 사람이야. 당당하게 굴어.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을 확인한 두 사람은 방문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50층 회장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였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갈수록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장난감처럼 작아졌다. 혜진이는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을 발 아래 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50층에 도착하자 박 비서가 그들을 맞았다.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정중했다. 혜진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의 집에 드나들던 그 수수한 차림의 남자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버님은 안에 계신가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들어가시죠. 박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묵직한 원목으로 된 회의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들의 시간은 멈추었다. 회의실은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방 안에는 긴 회의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우리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최 변호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가장 상석 도시를 등지고 선 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내가 평생 입었던 작업복이 아닌 몸에 꼭 맞는 짙은 남색의 맞춤 양복을 입은 채 나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아이들을 마주 보았다. 혜진이의 얼굴에 피어오르던 승리감 넘치는 미소가 마치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이 보였다. 지훈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렸다. 나는 내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 한심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속삭였다. 자, 이제 연극을 시작해볼까? 네, 아비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아라, 아들아. 나는 내 평생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앉으시죠. 다솜그룹의 김민준 회장입니다. 내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지훈이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고 혜진이가 겨우 팔을 붙들어 의자에 앉혔다. 혜진이 역시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아, 아버님, 이게 도대체... 지금 이 자리는 김민준의 아들과 며느리로 온 자리가 아닙니다. 다솜그룹의 유산 상속 관련 안건으로 참석한 이해관계자의 자격으로 온 것입니다. 호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변호사가 옆에서 차갑게 덧붙였다. 혜진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필사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회장님, 그럼 저희가 받은 소집장은 말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산 상속 문제를 논의할 겁니다. 다만 그 주체는 내가 될 것입니다. 나는 박 비서에게 눈짓했다.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솔향기원의 백년송 분재 매매 예약 팻말을 몰래 걸고 있는 지훈과 혜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선명한 고화질 사진이었다. 이것은 혜진이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 아내의 영혼과도 같은 나무에 당신들은 가격표를 붙였더군. 아주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혜진이가 지인인 변호사와 통화하며 나를 판단 능력이 흐린 노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의학적 소견서를 위조할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전문이 텍스트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내 아들이 평생을 바쳐 일군 아버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던 계획의 증거입니다. 지훈이는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박 비서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어젯밤의 대화더군요. 스피커를 통해 아이들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나누던 대화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남 타워 팰리스부터 계약해야지. 내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지 알아. 아버님은 무슨 최고급 실버타운 보내드리면 되지. 이것도 효도라고 효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지훈과 혜진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모든 임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혜진이는 치욕과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이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덜덜 떨고 있는 내 아들 지훈이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할 말이 있습니까? 제 물음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낄 뿐이었다. 그 순간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 혜진이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하얗게 변했던 얼굴을 가까스로 수습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건 무효예요.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아버님은 저희를 속이셨어요. 혜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증거들을 없애기라도 하려는 듯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그 손이 서류에 닿기도 전에 최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나 그 앞을 막아섰다. 진정하시죠, 오혜진 씨. 이곳은 다솜그룹의 공식적인 이사회 회의실입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업무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기라고 하셨습니까? 지난 1년간 아버님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누구입십니까? 의학적 소견서를 위조하여 금치산자 선고를 유도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입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두 분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에 앉아 계셔야 할 겁니다. 법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혜진이의 기세를 단번에 꺾어 놓았다.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칼날 위를 걷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다. 모든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마치 창처럼 아이의 온몸에 밝히고 있었다. 어제의 그 당당하고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때 바닥에 엎드려 있던 지훈이가 제게 기어오기 시작했다. 녀석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내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내 아들이지 않느냐.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니 마지막 기회를 줘야지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여보, 저 아이는 아직 멀었어요. 저 눈물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게 된 자의 공포일 뿐이지. 아내의 말이 맞았다. 저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눈앞의 파멸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차갑게 마음을 닫았다. 지금 내가 무너지면 나는 아들에게 최악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등을 돌렸다. 박 비서 두 사람 정리하게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나는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등 뒤로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내 발목을 잡아끄는 듯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 안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다. 나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섰다. 어제의 그 수치심이, 오늘의 이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가까스로 가누었다. 회장 전용 집무실로 돌아와 나는 통유리 창 앞에 섰다. 50층 아래로 서울의 풍경이 까마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자동차들은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은 작은 점처럼 보였다. 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아들은 길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길을 잃은 아들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내와 그리고 갓돌이 지난 지훈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그 품에 안긴 지훈이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순수했던 아이를 돈과 욕심에 눈이 먼 괴물로 만든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을까? 내가 너무 오랫동안 비밀을 지켰던 탓일까? 아니면 내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던 탓일까? 수많은 자책과 회한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사업에 실패한 적이 없었다. 늘 냉철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결단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식 농사에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다솜그룹의 성공 신화도 수조원의 재산도 이 실패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저 자식에게 버림받고
또 자식을 버려야만 했던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한참 동안이나 창밖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 있는데 박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 회장님 두 사람 일단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연극의 1막은 끝났고 이제 2막을 준비해야 했다. 최 변호사에게 내일 오전까지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마무리하라고 전하게. 그리고 두 아이에게는 오늘 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해.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저 텅 빈 방에 있게 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가 나가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오늘 밤 지훈이와 혜진이는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아버지로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만 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내 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녀석은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룻밤이 지났다. 밤새 나는 뜬 눈으로 정원을 서성였다. 흙냄새를 맡고 나무를 어루만지며 아내에게 수없이 말을 걸었다.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우리 아들을 위한 길인지, 동이 틀 무렵 나는 마침내 답을 얻었다. 아픈 손가락일수록 더 단단하게 동여매야 하는 법이라고. 다음 날 오전 나는 아이들을 회장실이 아닌 10층에 있는 작은 접견실로 불렀다. 그곳에는 거대한 책상도 서울을 내려다보는 통유리창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테이블과 의자 몇 개, 그리고 따뜻한 색감의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을 뿐이었다. 나는 회장으로서의 갑옷을 벗고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마주하기로 했다. 박 비서가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녀석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밤새 뜬 눈으로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어제 입었던 비싼 옷은 구겨진 채 초라해 보였다. 어제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혜진이는 나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만. 내 나직한 한마디에 아이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여기는 너희에게 용서를 구걸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 앉아라. 두 아이는 죄인처럼 혹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내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나는 말없이 준비해둔 서류 두 부를 그들 앞으로 밀었다. 어제 최 변호사가 보여주었던 그 인턴 특별 채용 계약서였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제안이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어제의 회장처럼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아버지로서의 엄격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너희를 경찰에 고소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너희와 의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말에 두 아이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치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희망을 곧바로 짓밟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를 용서한 것도 아니다. 너희는 아직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희 할머니 즉 내 아내는 평생 땀의 가치를 믿었던 사람이다. 한 푼의 돈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고 노동의 신성함을 늘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그 가르침을 물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실패했다. 너희는 돈의 무게를 잊었고 땀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남의 것을 쉽게 탐내고 부모의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았다. 내 시선은 지훈이에게로 향했다. 애비로서 나는 너희를 이대로 세상에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너희는 지금 돈을 쓰는 법만 아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지금부터 나는 너희에게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땀 흘려번만 원이 얼마나 무겁고 귀한 것인지를 뼛속 깊이 새겨주겠다. 혜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인턴, 이요, 저희더러 인턴 사원이 되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내일부터 너희는 다솜그룹의 신입 인턴 사원이다. 다른 젊은이들과 똑같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복사 심부름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월급은 나라에서 정한 최저 시급을 받게 될 것이고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0이 넘은 나이에 친구들에게 그토록 자랑했던 대기업 며느리라는 허울을 벗고 신입 인턴으로 일하라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건 너무하십니다. 차라리 저희를 내쫓으세요. 이건 죽는 이만 못한 모욕이에요. 모욕이라.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내 아내의 기억을 모욕하고 내 인생을 모욕했던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문을 열고 나가 평생 사기꾼과 불효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든가. 문을 나서는 순간 최 변호사는 경찰서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최후 통첩이었다.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지훈이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제 이름 석자를 계약서 위에 힘겹게 적어 내려갔다. 그 모습을 보던 혜진이도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감고 제 이름을 서명했다. 펜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서걱거리게 들렸다. 나는 두 사람이 서명한 계약서를 받아 박 비서에게 건넸다. 내일 오전 9시 15층 인사팀 이 부장에게 찾아가서 보고하도록 해라. 오늘부터 이 건물 안에서 너희는 더 이상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다. 그저 인턴 71번과 72번일 뿐이다. 명심하도록. 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고 나는 복도에 서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자식을 벼랑 끝으로 내몬 아비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다. 아들의 길고 혹독한 겨울이, 그리고 그 겨울의 끝에서 녀석이 과연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는 이제 오롯이 녀석의 몫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집무실의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룹의 실적 보고서나 해외 시장 동향을 보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내 눈은 오직 한 곳 15층 총무팀의 CC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첫 출근 날이었다. 오전 8시 50분 두 아이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둘 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그 옷은 마치 갑옷처럼 몸에 맞지 않고 겉돌았다. 다른 직원들의 평범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 속에서 두 사람은 외딴 섬처럼 동떨어져 보였다. 아직도 자신들이 누구인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지. 인사팀 이 부장은 내가 미리 귀띔해 둔 대로 두 사람을 냉정하고 사무적으로 대했다. 오늘부터 총무팀에 배속된 인턴 71번 김지훈 씨, 72번 오혜진 씨입니다. 다들 바쁘시니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업무 시작하죠. 이 부장은 두 사람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인턴 사원증을 건넸다. 그 위에 밝힌 인턴이라는 두 글자가 어제 오만했던 아이들에게는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처럼 보였을 것이다. 혜진이는 사원증을 받아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치욕스러운 표정을 나는 모니터를 통해 똑똑히 보고 있었다. 총무팀장은 두 사람을 복사기와 커피 머신 앞으로 데려갔다. 두 분이 오늘 하실 첫 업무입니다. 여기 있는 서류들 각 부서별로 20부씩 복사해서 나눠주시고 오전 10시까지 팀원들 커피 준비해주세요. 취향은 책상 위에 다 적혀 있습니다.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팀장이었다. 아마 혜진이가 예전 회사에 있었다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직급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젊은 상사 앞에서 혜진이는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혜진이의 첫 번째 시련은 커피를 타는 일이었다. 아메리카노, 라떼, 설탕 둘, 프림 하나, 각기 다른 수십 개의 잔을 앞에 두고 아이는 허둥대기 시작했다. 평생 남에게 대접만 받아봤지 대접하는 법은 배워본 적이 없는 탓이었다. 결국 아이는 뜨거운 물을 쏟아 손을 대고 말았다. 작은 비명 소리가 들렸지만 사무실의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할 뿐이었다. 지훈이는 복사기 앞에 서 있었다. 녀석은 거대한 복사기 앞에서 한참을 헤매는 듯했다. 용지 걸림, 토너 부족다. 계속해서 에러 메시지가 깜박였다. 그때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것도 못하세요. 비켜보세요.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복사기를 손봤다.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나는 화면 속 아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저 아이의 어깨가 저렇게 작고 초라했던가. 사업을 할 때만 해도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아들은 이제 없었다. 나는 박 비서를 불렀다. 아이들 잘하고 있는가? 예, 회장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혜진 인턴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김지훈 인턴은 묵묵히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네. 계속 지켜보게. 다만 어떤 특혜도 어떤 부당한 처사도 있어서는 안 되네. 똑같은 인턴으로 공정하게만 대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두 아이는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왁자지껄하게 식사하는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오늘의 메뉴는 값싼 김치찌개와 몇 가지 나물 반찬이었다. 혜진이는 숟가락을 드는 둥마는둥했다. 평소 같았으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칼질을 하고 있었을 테니 이 음식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었겠지. 지훈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나는 화면을 확대해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녀석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과 다른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것이겠지. 월급날을 기다리고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퇴근 후에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을까. 오후 내내 두 사람은 잡무에 시달렸다. 창고에서 낡은 서류를 찾아오라는 지시, 회의실을 정리하라는 명령, 그리고 각 부서를 돌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까지. 혜진이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잿빛으로 변해갔다. 지훈이는 묵묵히 땀을 흘렸다. 녀석의 비싼 와이셔츠는 어느새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나는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일부러 15층을 지나쳤다. 마침 혜진이와 지훈이가 무거운 서류 박스를 들고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허리를 90도로 숙여 내게 인사했다. 수고가 많군. 나는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지고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 회사의 수많은 직원 중 가장 말단의 인턴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CCTV 화면을 보았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텅 빈 사무실, 모두가 떠난 자리에 지훈이가 홀로 남아 있었다. 녀석은 오늘 하루 종일 정리했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다. 무엇을 저토록 열심히 보는 것일까? 한참 후 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야경이 녀석의 지친 얼굴 위로 반짝였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첫날이 끝났다. 과연 저 아이들은 내일도 출근할 수 있을까?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나와 아이들 사이의 강은 그 시간만큼 더 멀어지고 깊어지는 듯했다. 나는 매일 아침 집무실의 모니터를 통해
아이들의 출근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매일 밤 아이들이 떠난 텅 빈 사무실의 불 꺼진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퇴근길에 올랐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아이들의 인턴 생활은 혹독했다. 특히 자존심 강한 혜진이에게는 매일이 지옥과도 같았을 것이다. 아침마다 수십 잔의 커피를 타고 산더미 같은 서류를 복사하고 굳은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 한때는 고급 백화점의 VIP 라운지에서나 시간을 보내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지금은 탕비실 구석에서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다. 그 반짝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그늘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지훈이는 달랐다. 녀석은 묵묵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냈다. 서류 창고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무거운 비품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하면서도 녀석은 입술을 깨물고 버텼다. 나는 가끔 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저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한 체념일까 아니면 뒤늦은 반성일까? 사건이 터진 것은 2달째가 되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 그날따라 혜진이의 표정은 유난히 어두웠다. 팀장이 모두의 앞에서 혜진이가 만든 보고서의 오타를 지적하며 면박을 준 것이다. 주변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아이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낸 모양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회사 근처의 텅 빈 공원에서 혜진이는 마침내 폭발했다. 나 더는 못해.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둘 거야. 혜진이는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지훈의 얼굴에 던졌다. 사직서였다. 이게 사람 사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지. 이런 모욕은 단 하루도 더는 못 견뎌. 나는 집무실에서 박 비서가 멀리서 찍어보낸 영상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숨을 죽였다. 녀석이 또다시 혜진의 분노에 휩쓸려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나는 정말 모든 희망을 놓아버릴 생각이었다. 당신도 그만둬. 우리 그냥 다 포기하자고. 아버지. 아니, 그 영감탱이 재산 없어도 우리끼리 살 수 있잖아, 안 그래? 혜진이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지훈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사직서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녀석이 입을 열었다. 내가 지난 2달간 그토록 기다렸던 녀석의 진짜 목소리였다. 아니,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한마디였다. 나는 그만두지 않아.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지훈이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사직서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또 반으로 찢어버렸다. 여보. 지훈이가 처음으로 혜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우리가 틀렸었어. 아니, 내가 틀렸었어. 나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돈이 전부인 줄 알았고 성공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나는 여기서 나보다 훨씬 적게 벌지만 훨씬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봤어. 그 사람들은 비굴하지 않았어. 당당했다고. 자기 땀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걸 자랑스러워했어. 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이는 찢어진 사직서를 혜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모욕이 아니야. 이건 기회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전화기가 울렸다. 박 비서였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지금일세 2 아이를 내 집무실로 부르게. 얼마 후 지훈이와 혜진이가 다시 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2달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지훈이의 눈에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혜진이의 눈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나는 책상 뒤가 아닌 창가에 서서 그들을 맞았다. 내 뒤로는 노을이 지는 서울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앉아라. 2 아이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희에게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혜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돈이나 이 회사의 주식이 아니다. 나는 리모컨을 눌러 내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솜그룹의 실적 그래프가 아니었다. 푸른 나무와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한 솔향기원의 사계절 풍경이었다. 봄의 벚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그리고 겨울의 설경. 아내와 나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곳의 모습이 영상으로 아름답게 흘러갔다. 회장실은 광활하고 조용했고 창밖의 도시 불빛은 멀고 차가운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서류 한 장을 그들에게 밀었다. 이것이 또 다른 시험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 지훈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희미한 희망과도 같은 낯선 감정이 차올랐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돈이 아니다. 이 재단을 운영할 기회다.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볼 기회. 두 아이의 눈이 커졌다. 서류의 제목은 재단법인 솔향기원 설립 계획안이었다. 나는 이정원을 너희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다. 이곳을 길을 잃은 청소년들이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와서 흙을 만지고 나무를 가꾸며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땀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곳으로 말이다. 나는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재단의 운영을 너희에게 맡기고 싶다. 혜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저희에게요. 그렇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다. 너희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너희가 인턴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땀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한 사람의 어엿한 사회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날. 그때가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 재단을 맡길 것이다. 돈 한 푼 없는 오직 봉사와 책임감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 가난한 유산을 말이다. 그것이 내가 준비한 두 번째 반전이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진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했고 지훈이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2달 전에 그 비굴한 눈물과는 달랐다. 그 눈물 속에는 뒤늦은 깨달음과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녀석은 마침내 내가 주고자 했던 것의 진짜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느리고 고통스럽게 흘러갔다. 회장실에서의 충격적인 제안은 희망이라기보다는 더 깊고 어두운 터널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재단법인 솔향기원, 그 이름은 아름다웠지만 우리에게는 가닿을 수 없는 먼 별나라 이야기였다. 현실은 차가운 복사기와 탕비실의 커피향,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잡무뿐이었으니까.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와 혜진의 관계도 저 나무처럼 모든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이 남아 서로를 핥히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회사로 출근했지만 사실상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시작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노동 속에서 나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서류를 정리하며 나는 그들의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엿보았다. 탕비실에 커피를 준비하며 나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배웠다. 땀 흘려번 돈으로 퇴근길에 사먹는 어묵 한 꼬치의 맛이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아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혜진이는 달랐다. 아이는 매일매일 시들어갔다. 그 총명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분노와 억울함만이 남아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혜진이에게 이 시간은 기회가 아니라 끝없는 형벌이었다. 아이는 동료들의 작은 동정, 어린 시선조차 견디지 못했고 젊은 상사의 업무 지시를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이는 내게 독을 품은 말을 쏟아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당신 정말 이딴 삶에 만족해? 평생 복사나 하면서 남의 커피나 타주면서 살 거냐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지금의 혜진이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못해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감옥에서 나는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 이건 기회가 아니야. 교묘한 복수지. 우리를 천천히 말려 죽이려는 거라고. 진실이 드러났지만 우리 가족의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아프게 골마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아들이 아닌 인턴 71번으로 대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는 나를 못 본 척 지나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하듯 가볍게 목례만 할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난해 보였다. 결국 혜진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아이는 짐 가방 하나를 꾸려 내 앞에 섰다. 나 내일 떠날 거야. 어디로? 어디든. 이 집이 아니고 이 회사가 아니고 당신 아버지가 없는 곳이면 어디든. 당신도 같이 가. 우리 여기서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아직 늦지 않았어. 그것은 애원이 아닌 최후 통첩이었다. 혜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아이는 내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용서와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아내와의 도피와 확실한 파멸, 그 둘 중 하나를 말이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리 없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는 저 눈처럼 내 인생의 모든 길도 지워져 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혜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 눈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욕망과 현재의 분노만이 가득했다. 아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갈 수 없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했다. 나는 여기에 남아서 내 죗값을 치를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받을 거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죗값 용서. 당신 정말 노예 근성이 몸에 뱄구나. 그 영감탱이가 당신한테 뭘 해줬다고. 아니,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어. 내가 그걸 몰랐을 뿐이야. 나는 처음으로 혜진이 앞에서 내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나는 아버지를 다시 되찾고 싶어. 회장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그러기 위해서라면 평생이라도 이곳에서 복사를 할 수 있어. 그 순간 혜진이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었다. 아이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잘 해봐. 평생 그렇게 아버지 그림자나 밟으면서 후회 속에서 살아. 나는 내 인생을 찾으러 갈 테니. 혜진이는 가방을 들고 뒤돌아섰다. 나는 아이를 잡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혜진이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눈 속으로 사라져갔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소리처럼 집안을 공허하게 울렸다. 나는 홀로 거실에 서서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아내를 잃었고 아버지는 아직 멀리 있었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만 변하지 않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홀로 남아 가시밭길 같은 용서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혜진이가 떠난 후 아들의 아파트는 텅 빈 동굴처럼 변해버렸다. 나는 CCTV 화면을 통해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지훈이의 뒷모습을 보았다. 녀석은 몇 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다. 나는 아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했다. 아내마저 떠나버린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뛰쳐나갈 것이라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녀석은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집을 나섰다.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얼굴은 헬쑥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제의 나약함 대신 독한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그날부터 지훈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녀석은 더 이상 시키는 일만 마지못해 하는 인턴 71번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일을 찾기 시작했다. 새벽같이 출근해 사무실의 모든 비품을 점검하고 동료들의 책상을 정리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한 눈으로 녀석을 바라보았다. 저러다 말겠지 하는 비웃음 섞인 시선도 느껴졌다. 하지만 지훈이는 멈추지 않았다. 녀석의 성실함이 처음으로 빛을 발한 것은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준비하던 때였다. 총무팀은 며칠째 야근을 하며 수천 개의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모두가 지쳐갈 무렵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팀장에게 다가갔다. 팀장님, 혹시 제가 잠시 봐도 되겠습니까? 젊은 팀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지훈이는 끈질기게 부탁했다. 마지못해 팀장이 자리를 비켜주자 지훈이는 엑셀 시트 앞에서 무서운 집중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녀석은 팀장을 다시 불렀다. 팀장님, 여기 7번 항목과 12번 항목의 수치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데이터를 정리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은 반신반의하며 녀석이 말한 부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해가는 것을 나는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지훈이의 말은 정확했다. 녀석이 찾아낸 작은 오류는 보고서 전체의 신뢰도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녀석이 제안한 새로운 함수는 팀원들이 꼬박 하루를 더 투자해야 할 작업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날 이후 사무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더 이상 지훈이를 회장 낙하산이나 문제아 인턴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녀석을 김지훈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같이 가자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지훈이는 그때마다 어색해하면서도 싫은 기색 없이 그들과 어울렸다. 나는 녀석이 탕비실 구석에서 동료들과 함께 믹스 커피를 마시며 웃는 모습을 보았다. 아주 희미한 그러나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나는 그 모든 변화를 박 비서의 보고와 CCTV 화면을 통해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저것이 녀석의 진심일까? 아니면 내게 잘 보이기 위한 또 다른 연기일까? 나는 아직 녀석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퇴근 준비를 하다 무심코 15층 CCTV를 켰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한 자리, 지훈이의 자리에만 스탠드 불이 켜져 있었다. 녀석은 또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녀석이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었다. 며칠 후 있을 회사 창립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다른 팀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홀로 남아 묵묵히 행사에 필요한 명찰을 만들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박 비서를 불렀다. 저 아이 왜 혼자 저러고 있는 건가? 행사 준비팀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여 자원했다고 합니다. 오늘로 사흘째 저렇게 혼자 남아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라고 나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녀석은 피곤한 듯 연신목을 주물렀지만 그 손놀림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빗장이 삐걱하고 아주 조금 열리는 소리가 났다. 저 모습은 연기가 아니었다. 저것은 땀의 가치를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성실함이었다. 한참 후 지훈이는 일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녀석은 사무실을 나서기 전 팀원들의 책상을 한 바퀴 돌며 삐져나온 의자를 밀어넣고 어지럽혀진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돈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의 소등 스위치를 내렸다. 화면이 암전되기 직전 나는 보았다.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녀석의 실루엣을, 그리고 그 얼굴에 스쳐 지나간 희미한 만족감을.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박 비서, 내일 오전에 솔향기원으로 가야겠네. 최 변호사도 함께 오라고 하게. 수화기 너머의 박 비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내 결정의 의미를 짐작한 것이겠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5달이었다. 내 아들이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헤맨 시간.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믿고 기다려준 시간. 이제 이 길고 긴 시험을 끝낼 때가 온 것 같았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용서는 아닐 것이다. 녀석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리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녀석이 혼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생겼다. 창밖의 하늘에는 새벽의 여명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내 아들의 인생에도 저렇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그날 아침에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일요일 아침이었다. 휴일의 늦잠 대신 나는 여느 때처럼 동이 트기 무섭게 일어나 정원으로 나섰다. 6달이라는 시간 동안 주말 아침의 정원 산책은 내게 유일한 위로이자 기도의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날은 전화벨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다. 발신인은 아버지였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지난 반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으셨던 아버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아버지. 나다. 오늘 오전 정원으로 오너라. 할 일이 있다. 그것뿐이었다. 용건만 담긴 짧고 건조한 목소리.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 안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무언가 다른 결을 느꼈다. 어쩌면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서둘러 가장 낮고 편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솔향기원의 낡은 대문 앞에 섰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정원은 여전했다. 아니, 겨울을 이겨낸 나무들은 전보다 더 푸르고 생기가 넘쳐 보였다. 마당 한가운데서 아버지는 이미 나와 같은 작업복 차림으로 흙을 고르고 계셨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셨지만 아는 척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턱짓으로 옆에 놓인 작은 괭이를 가리킬 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옆에 쪼그려 앉아 괭이를 집어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 2시간 아무 말 없이 함께 흙을 골랐다. 서걱서걱 흙이 부서지는 소리, 가끔씩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아버지와 나의 거친 숨소리. 그것이 전부였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아버지와 함께 텃밭을 가꾸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흙을 다 고르고 나자 아버지는 전정가위를 들고 백년송 분재 앞으로 가셨다. 그리고 다른 가위 하나를 내게 던져주셨다. 우리는 말없이 나무의 잔가지를 쳐내기 시작했다. 싹둑싹둑 가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따라했다.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자 나무는 숨통이 트인 듯 더 시원하고 단단해 보였다. 마치 지금의 내 모습처럼.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내 인생의 불필요한 욕심과 허영의 가지들을 쳐낸 것은 아닐까. 한참 동안이나 가위질에 몰두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문득 내 손을 보셨다. 내 손은 지난 반년간의 잡무로 인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칠어져 있었다. 굳은 살이 밝히고 여기저기 작은 상처들도 나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당신의 투박한 손으로 내 손을 잠시 감싸 쥐었다. 아버지의 손에서 나와 같은 흙냄새와 나무의 향기가 났다. 그 순간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나는 고개를 숙여 흐르려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았다. 점심때가 되자 아버지는 나를 정원 한편의 낡은 평상으로 이끄셨다. 평상 위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와 작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놓으셨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이것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지막 판결일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가장 위에는 내가 지난 겨울에 서명했던 인턴 특별 채용 계약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서류의 맨 아래 내 이름 옆에는 붉은색 인주로 찍힌 승인이라는 두 글자와 회장 김민준이라는 익숙한 필체의 서명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회장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픔과 연민, 그리고 아주 희미한 대견함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아, 아버지. 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인턴 71번 김지훈, 자네의 수습 기간은 오늘부로 끝났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수습 기간이라는 말에 나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평상 위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 반년간의 서름과 후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버지는 우는 내 등을 예전처럼 말없이 투박한 손으로 두드려 주셨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다른 서류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재단법인 소량기원 설립 계획안이었다. 내가 회장실에서 보았던 바로 그 서류였다. 그리고 그 계획안의 대표이사 이름 칸에는 비어있는 대신 김지훈이라는 내 이름이 정자로 적혀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 몫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는 내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내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상에 좋은 가치를 남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 말이다. 아버지는 내 앞에 놓인 작은 열쇠를 가리켰다. 정원 입구의 작은 창고를 사무실로 개조해 두었다. 그곳이 네가 시작할 곳이다. 돈 한 푼 없는 텅 빈 사무실이지. 그곳을 무엇으로 채워나갈지는 이제 전적으로 너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제야 나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달았다.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다. 땀의 가치를 그리고 나눔의 의미를 평생에 걸쳐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아버지는 부엌에서 작은 밥상 하나를 들고 나오셨다.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귀하고 따뜻한 식사였다. 우리는 평상에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봄바람을 타고 정원 가득 퍼져나갔다. 내 마음속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다. 그 후로 6달이 흘렀다. 정원의 나뭇잎이 가장 짙푸른 여름의 한가운데였다. 나는 더 이상 집무실의 모니터로 아들을 훔쳐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이제 내 감시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정원 입구의 낡은 창고는 이제 재단법인 솔향기원이라는 소박한 현판을 단 작은 사무실이 되어 있었다. 지훈이는 그곳의 유일한 직원이자 가장 성실한 관리인이었다. 녀석은 매일 아침 흙냄새 묻은 작업복을 입고 출근했다. 오전에는 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 작업과 후원 요청 이메일을 보내고 오후에는 정원으로 나와 함께 나무를 돌보았다. 녀석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손은 다시 굳은 살로 단단해졌다. 하지만 나는 녀석이 그렇게 살아있는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녀석은 비로소 자신의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지훈이와 함께 재단에서 운영할 청소년 원예 치료 프로그램의 계획안을 짜고 있었다. 그때 정원 대문 앞에서 누군가 한참을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 멈춰섰다. 혜진이었다. 6달 만에 보는 아이는 많이 변해 있었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수수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짙었던 화장기 없는 얼굴은 조금 초췌해 보였지만 예전에 그 날카롭고 불안해 보이던 눈빛은 사라져 있었다. 아이는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한참이나 망설이고 있었다. 먼저 아이를 발견한 것은 지훈이었다. 녀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아내였던 그 아이에게로 걸어갔다. 나는 멀리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았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저 아이가 또 무슨 꿍꿍이로 지훈이를 흔들러 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나는 나서지 않았다. 이제는 내 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다. 어떻게 지냈어? 지훈이가 먼저 물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일했어. 식당에서도 일하고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내 힘으로 돈 버는 게 어떤 건지 배우고 싶었어. 혜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거짓이 없었다. 왜 온 거야? 혜진이는 한참 동안 땅만 내려다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 다시 당신 아내로 받아달라고 온 거 아니야. 그런 자격 나한테 없다는 거 알아. 그냥 여기서 봉사라도 하게 해주면 안 될까? 지훈이는 아무 말이 없었다. 혜진이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잡초 뽑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청소도 괜찮고. 그냥 여기서 땀 흘리면서 내가 망쳐버린 것들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갚을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저 아이 역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서 아주 작은 빛을 발견했다는 것을. 지훈이는 아내를 아니 혜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는 일하는 곳이야. 그리고 봉사하는 곳이고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이야. 혜진이는 고개를 들어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에서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혜진이는 매일 정원으로 나왔다. 아이는 정말 하루 종일 잡초를 뽑고 돌을 나르고 사무실을 청소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돌아갔다. 지훈이는 그런 혜진이를 묵묵히 지켜볼 뿐 어떤 특별 대우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일하는 동료일 뿐이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정원의 코스모스가 활짝 피는 가을이 왔다. 그날 나는 부엌에서 시원한 보리차와 찐 옥수수를 가지고 정원으로 나갔다. 지훈이와 혜진이는 나란히 쪼그려 앉아 국화꽃 모종을 옮겨 심고 있었다. 두 사람의 등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잠시 쉬면서들 하거라. 내가 내민 옥수수를 두 아이는 말없이 받아들었다. 우리는 낡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옥수수를 먹었다. 서걱거리는 옥수수 알갱이의 단맛과 구수한 보리차의 향기가 입안에 가득 찼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회장과 인턴도 원망 가득한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흙냄새를 맡으며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세 사람이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회원은 아이들을 벌주고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이렇게 부서졌던 관계가 아주 조금씩 서툴지만 진심으로 다시 이어지는 풍경이었다는 것을.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아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일도 저는 이 정원에서 나무를 돌볼 것이고 아이들은 아마 저보다 더 열심히 땀 흘리며 재단을 가꿔 나가겠지요. 완벽한 용서도 행복한 결말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함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내일의 정원은 오늘보다 분명 조금 더 푸르고 향기로울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사이다 사연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흔들리는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